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요, 대한기자협회 중앙위원 고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를 지키는 힘, 데이터 보안의 진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오늘의 그 행사에 대해서 축사를 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 정창덕 전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김필룡 박사님 그동안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기자협회에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가 지금 이제 데이터, 정보 식민지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LLM 쪽 이거 승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GPU가 네이버까지 다 합쳐도 5,000개 정도밖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게 58만 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엄청난 GPU를 우리가 당장 따라잡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 LLM 쪽 소버린 주권 AI 하기는 해야 돼요. 왜? 공무원분들이 지금 챗 GPT 뭐 이걸 쓴다고 하면서 29를 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100불로 올려버렸다. 엄청난 돈이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버린 주권적 AI 이 데이터 센터 이런 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점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승부수가 있는 게 뭘까? SLM 쪽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AI 보안 쪽. 어차피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블록체인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이 블록체인의 그 보안 기술도 다 뚫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보안 기술이 앞으로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SLM 쪽, 그러니까 AI 챗 GPT 쪽, 또는 제2차 제조업 쪽, 또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AI 생체인식 또 로봇 시스템 뭐 이런 쪽에 AI 산업 쪽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들도 이 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8월부터는 또 제가 원래 고려대 교수를 오래 했고 총장을 하면서 했는데 또 8월부터는 제가 이제 아마 고대하고도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라도 이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김필룡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AI 이런 데이터 분야 앞으로 데이터 정보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오늘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요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주제인 사이버 위협 탐지 대응 솔루션 및 행위 식별 기반 기술 데이터 보안 체계에 대해 메타 AI 대표이신 신동진 공학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주제 발표 1번 순서를 맡게 된 신동진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요즘 좀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비밀번호 만들어 쓰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걸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그 기억했던 것을 또 다시 어딘가에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어렵고 하신다는 그 토론들이 많으신데요. 보안은 좀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근데 뭐 배포되어드린 그 PPT 자료의 1번이 시큐리티 이슈인데요. 최근 발생되어진 3건의 보안 관련 사고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보안 현황에 대한 것을 그대로 여실 없이 드러나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탑 이슈로 좀 잡아봤는데, 뭐 통신사 해킹은 이미 올해 4월에 SKT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수습 단계쯤에 있고요. 이게 뭐 가입자 약 한 2,300만 명 플러스 알뜰폰 가입자 약 한 187만 명 정도쯤 해킹을 당해서 전체 약 한 2,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가 유출되는 그런 지금 4월달에 있었던 해킹 사고고, 두 번째가 이제 ES24 해킹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사실 이제 뭐 랜섬웨어 해킹 이런 공격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데, 랜섬웨어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대신에 청구된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되고, 지금 최근 7월에 있었던 그 보안 사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고진 회사죠. SGI 서울 조직이 이것도 역시 랜섬웨어 해킹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슈로 이제 지금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으시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은 결과에 관심이 있으시고 도대체 어떤 영향들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세 건의 사고가 각기 위험은 조금 다르죠. 근데 해킹 사고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기술적 어떤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행위에 귀결되게 되겠죠. 물론 뭐 199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그 해킹 사고의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의 그 얘기는 사실 해킹 사고라는 게 기술적으로 막아놓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뚫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행위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게으름, 나태함을 공격하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찮은 거죠. 세 건의 사고의 모두가 사실은 공통점으로 보자면 보안 담당자의 그 게으름이나 아니면 그 보안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발생시킨 그런 안건들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우리는 과연 그러한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밀번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안 바꾸고 쓰는 게 뭐 일반적이잖아요. 잃어버릴까 봐도 그렇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럼 안 잃어버리는 패스워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조금 제안을 좀 해보라고 했더니 챗GPT가 답변한 내용은요, 옛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이름에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이름에 1, 2, 3 한 다음에 느낌표를 만들었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번호를 해줬고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패스워드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건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에 기반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기반에서 뭔가 다양한 사이트에 들어갈 때 물어보는 그런
패스워드를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귀찮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요, 사실은 약 몇백만 명, 전 세계 몇백만 명이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1번이 1, 2, 3, 4, 5, 6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게 하면 1, 2, 3, 4, 5, 6, 7, 8, 9번이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다. 패스워드는 디폴트다. 패스워드는 어둠이 1, 2, 3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패스워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게으름이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최근 있었던 SGI 그 보증보험 사건 사고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패스워드는 지금처럼 약 한 2테라플룩스, 2000테라플룩스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는 사실 1초 이내에 풀어낼 수 있는 암호들이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만들었을 적에는 그런 규칙이나 원칙들을 잘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게 지금 저런 보안 사고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악성 해킹 위협의 침해 사항의 내용이 지금 뭐 통계로 보면은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한 450페이지 정도니까 45만 정도 되는데 하루 평균 약 한 45만 건의 악성 코드가 현실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리고 뭐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 사건 사고는 그냥 지나가는 사건 사고일 뿐이겠죠. 이슈별로 정보보호 지능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최근 사이버 해킹 피해의 사례로서 제공된 보안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방식들인데 사실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탈취 사건도 이게 2021년 7월에 발생해가지고 2023년 2월 9일날 탐지됐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거의 탐지해내는 능력에 대한 한계라고 이제 보여지죠. 영국 같은 데는 영국 항공이 2018년 약 한 540만 건 정도의 해킹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거 발견 탐지해내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도 전체가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1년 반씩 걸리고 그냥 그런 건 있었다는 정도로 최근 사이버 해킹 피해 사례의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피해 사례인데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잊혀져가는 정보들이 되어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해킹 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적지 않은데 세 번째가 안티바이러스가 이제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그것을 사실은 이제 랜섬웨어라는 것이 랜섬웨어 해킹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동작이 암호화하는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그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서버나 그 PC에 들어있는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죠. 그러면 국내에서 있는 대부분의 보안 제품들과 외산 제품들이 이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나서 얼마만큼 암호화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탐지율이 49%인 A라는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얘는 그걸 탐지한 후에 약간 53% 정도 암호화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게 문맥이냐 49% 정도가 탐지를 해냈는데 그 이후에 암호화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암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 B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40%인데 암호화를 막는 3% 이런 걸로 보면 탐지를 해내는데 암호화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는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현상들을 지금 표로 보고 계시고 이거는 올해 있었던 발표 자료고 사이버 보안연구센터에서 사이버 위협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그것을 암호화하는 과정, 탐지가 되더라도 암호화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대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사실은 진화 보안의 대응 방법들에 대한 진화 방법들을 제시가 좀 돼야 되는데 매일 하는 게 이제 사실 앞단위에서 해커가 침입을 하는 앞단위에서 모든 관심과 집중이 좀 몰아져 있어요. 조금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체계입니다. 그래서 침입을 탐지해내는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킹 기법에 의해서요. 어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어내서 해킹을 하려면 첫 번째 만나는 방법이 방화벽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하는 게 방화벽입니다. 가장 앞단에서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 장치들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게 되면 IDS하고 IPS가 공작을 합니다. 하나는 침입을 탐지해내는 거고요. 내가 지금 침입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탐지해내는 거고 IPS는 이제 프리벤션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제 끊어내는 행위라는 하드웨어적 장비예요. 요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도 다 갖추고 있고요. 나크라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모든 하드웨어적 디바이스나 컴퓨터들을 통제하기 위한 게 이제 NH죠.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가면 보안이 잘 돼 있는 회사는 회사 내에서 USB 하나 쓰는 것도 통제를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NH라는 장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SK처럼 이번에 이제 망분리가 되어져 있는 회사까지 해킹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사실 이 망분리는 보안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저런 하드웨어적 장비를 거쳐서 앞단에서 통과되어진 어떠한 해킹 시도도 저 망분리하는 쪽에 비하면 분리되어진 것 중에서 공중망에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에 VPN으로 구성되어진 사설 네트워크는 침입할 수가 없는데 그게 SKT 해킹 사고에서 이제 접근이 허락되어지는 즉 해킹이 되어진 경우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망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단계까지가 와 있는데요. 사실은 망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안에서 요번 사고처럼 관리되어지는 서버와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서비스 되어지는 서버를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좀 덜 들이고자 이런 그 우회 경로를 안쪽에서는 이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보되어진 우회 사설망에서 관리 서버가 안에서 코어 서버들, 즉 가입자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있는 그런 서버들의 접근 비밀번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게 이제 해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첫 번째 제가 던졌던 타입니다. 사람들의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킹되어졌을 때 그런 엄청난 사업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 그것이 게으름에 기인하는 것이고 여기를 통과되어졌을 때 이런 해킹 방법에 의해서 접근되어진 게 마지막에 이제 이기자기인식 알고리즘으로 출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해킹의 기본적인 그 관리, 해킹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들을 동원하는 방식이 입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이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의 모든 관심사가 다 입구 쪽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구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까 그 많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파이어월이나 이걸 쓰더라도 풀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해킹을 탐지하는 기술 자체가
기존에 해킹을 했던 방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하고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따라서 차단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악성 코드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 기술적 배경으로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악성 코드에는 기존에 있는 보안 시스템들은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뚫리는 거죠. 그러면 뚫리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다면, 그럼 그 다음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이 진화 방법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화 방식은 이제 입구는 안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키는 정도, 이게 방범 활동을 하는 것 정도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나가는 단을 좀 지키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뚫렸다면 이제 나갈 때는 허락받고 나가라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나갈 때 허락받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PC를 사용하거나 서버를 사용하다 보면 모든 것은 앞으로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만 실행되고 움직이게 되어야 된다. 즉, 뭐 쉽게 예를 들면 퍼스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해야 음악도 듣는 거고, 프린터도 하는 거고, 영화도 보는 거고, 파일도 전송하는 거죠. 그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유출이나 접속은 전부 차단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막는 게 출구를 바라보는 해킹 방식인데요. 해킹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입구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을 차단할 수 없다면 나가는 것은 관리를 받아라 하는 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봐야 되는 주제고요. 이건 이미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실현이 되어져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단에서 지키고 뒷단에서 가져가지 못하면 그건 해커가 침입을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파괴하는 행위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킹은 기본적으로 탈취해 가려는 데 목적이 있고요.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죠. 그런 그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비자기인식 프로토콜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차단시키는 방식을 쓰고, 만약에 해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바꾸가지는 못한다. 대신에 파괴를 하는 쪽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백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진화의 첫 번째 제 주제는 비자기인식, 즉 행식별 기반의 보안 원리를 작용해서 이제는 도둑질을 한 해커가 갖고 나가는 출구를 관리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식별 기반의 보안 원리를 지금부터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결국 오늘 같은 그런 올해 있었던 대형 사건의 그런 세 가지의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해킹 방식들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단 기법들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는 행위 식별 기반의 비자기 인식 알고리즘이라고 명칭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출구를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조금 전환시켜보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 경영하시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다만 뭐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데에 경영을 하시는 데 참조할 뿐이지 기술적 배경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아무튼 오늘은 그런 행위 기반에서 조금 입구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출구를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 보안 사고를 조금 없애거나 줄이는 데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1 발표자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뭐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요. 데이터 보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박문선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 박문선입니다.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자산관리학과의 그 학과장을 오랫동안 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온 지는 한 1년 됐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내용을 발표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제 논문 내용이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자극을 받고 있겠다 그러면 오늘 본전을 다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헤아리시고 좀 제가 하는 내용들은 그 논문 주제 내용은 지금 현재 일어난 내 본인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지금 그 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ESG 공간자산 경제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간자산 경제학은 내 이야기가 어제까지 나온 지식을 다 잡아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ESG는 무채무 제표기 때문에 그 비채무 제표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어제까지 나온 지식과 기술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ESG는 말 그대로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내용과 융합을 해서 오늘 풀어낼 겁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자산 및 부동산 금융. 이거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융합을 해서 오늘 풀어오기 때문에요.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그 책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금융이 융합이 됐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데이터 혁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그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이 내용으로 이제 제가 오늘 그 풀어낼 건데요. 자, 이 내용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4차 산업은 분명히 새롭게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있는데 아신 분들이 그 모델을 한 90%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4차 산업의 파워는 융합입니다. 융합의 힘은 ABCD죠. 그래서 오늘 풀어야 될 내용들은 A는 AI입니다. 그리고 B는 빅데이터예요. C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AI와 빅데이터와 그리고 블록체인 내용이 오늘 같이 융합을 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D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파워의 융합의 힘은 ABCD입니다. 오늘 ABCD만 기억을 하시고 가시더라도 오늘 충분하게 오늘 여기 참석하는 본전을 다 좀 이렇게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죄송합니다. 오늘 그 그림이 좀 많이 나올 건데요. 제가 풀을 내용들은 좀 상당히 앞에서도 그 일 저자가 얘기한 바대로 굉장히 딱딱했죠. 근데 제가 풀어낸 내용들은 답을 여기다 다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표한 사람이나 여기 듣는 사람도 같이 공감대가 되게끔 그렇게 제가 그 논문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림을 맞추신 분은 ESG 공간자산 경제학 이 책을 제가 이제 직접 저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지금 즉석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오늘 그게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네요. 자, 이 목차를 보겠습니다. 서론과 그 서론에 본 문제 제기, 이 문제 제기를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이제 본론 결론은 그 상당히 막힙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왜 지금 능동형 보안인가?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결론을 가운데다 넣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그 밑에다 이제 서로 부분에다 넣는데요. 오늘 결론의 내용은 왜 지금 능동형 보안인가? 그러니까 능동형은 그 데이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와 그리고 연구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본론 결론은 금방 큰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내용이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디지털 혁신. 혁신은 그 말 그대로 밝은 면. 그리고 그러나 그림자는 길어진다. 이거는 어두운 면이죠.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은 데이터 혁신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쭉 보면은요, 요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나 그리고 쇼핑, 친구들 간의 그 동영상, 그리고 그 편지를 왔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그 어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됐는데요. 예전에는 정반대였죠. 그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직접 가야 되고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사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쇼핑 직접 갔죠. 편지 지금은 뭐 장소에 구분 없이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동영상을 할 수 있죠. 그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디지털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 정반대의 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은 이제 부정적인 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 우리가 스마트폰을 은행 업무를 보더라도 그리고 쇼핑을 보더라도 친구들하고 영상을 통화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인터넷 사기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킹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가족끼리나 이런 대화가 좀 적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혁신과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렇게 동반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요즘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죠. 이 내용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지시죠.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 양면성, 가치와 이업. 가치는 밝은 면이고 이업은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디지털 자산은 STO와 NFT의 그 비중을 우리가 그 디지털 자산 분야라고 하고요. 거기에 기반되는 AI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의 가치가 곧 자산의 가치가 되는데 이 시대에 데이터의 유출은 단순 정보 노출을 떠나서 자산의 직접적인 탈취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정부 담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이죠.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요, 자, 제가 이제 전공이 그 경제학이고 그 부동산 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쪽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을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와 있죠. 그것이 STO입니다. 여기에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백억짜리 빌딩을 수만 개의 토큰으로 나눠서 10만 원씩도 살 수 있게 된다. 밑에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AI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냐면은 그 AI는 부동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정확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심사를 도와준다. 그 사례를 보면은 앱에 주소를 넣으면은 AI가 집에 그 정확한 가치를 알려주고 은행 대출 심사 및 그 시가에 대한 시간의 내용도 단시일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데이터로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밝은 면이라고 하고요. 그런 면에 반대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기술 오작동 이 악용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제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그 뒤에 이제 그 목적이라든지 본론에 가서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문제는 안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밝은 면, 이거는 어두운 면,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왜 지금 능동형 보호하는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능동형은 그 데이터의 사전 그 관리입니다. 그래서 능동형은 사전 관리인데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이제 파트로 분리를 시켰는데요. 자, 첫 번째 그 파트는 사후 대응 내용이죠. 그래서 요 포인트는 세 개가 이제 밑에 있고 그거에 대한 사후에 대한 문제점을 그 밑에 그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문제점은 이미 터진 사고를 수습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자산 쪽으로 예를 들어봤는데요. 해킹 당한 후에 뒤늦게 대책 마련을 하고 알려진 수법만 막을 수 있어 새로운 해킹에 무방비한 상태다. 부동산 금융은 사기 행동이 발생하고 나서야 원인 파악 및 대응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 발견하여 손실이 막대하다. 결과는 막대한 돈과 신뢰, 손실, 평균 수억 원 이상의 손해, 고객 이탈해서 이미지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사후 대응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사후 부작용인데 포인트의 세 개를 보면은 요 내용을 이제 세 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요 평균입니다. 데이터가 그 침해 사고 발생 후 평균 277일이 지나서야 이렇게 격리가 된다고 하는데 277일은 9개월입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방치해놨다가 그동안에 이제 9개월 후면은 알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치명적 비용이죠. 445만 달러. 445만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60억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복구 비용, 고객 이탈,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후에 그 데이터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후 대응은 이렇게 엄청난 말 그대로 부작용이 돌출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능동형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전입니다. 사전에 대한 핵심은 요 밑에가 있죠. 요 밑에를 한번 보시면 사고를 아예 미리 막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해커처럼 생각해서 시스템의 약점을 미리 찾아 거치고 새로운 공격, 수법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 능력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여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PF, 부동산 PF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는데 PF의 부작용이 지금 그 사회 문제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혼란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PF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사전에 능동적 대처가 미미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불확실한 어떤 경제라든지 불확실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고의 원천은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어져 가며 고객의 신뢰를 확고히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 이 두 번째 파트 내용에 포인트가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읽어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 내용에서 이게 제가 정책적 제안이 5가지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목적을 이제 잘 보시면 이 목적이 이제 본론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목적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드려도 뒤에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니까 이 내용은 그냥 감지만 좀 하시고 이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4가지 내용이 이제 정책 제안을 내놓을 건데요. 네, 같이 한번 이제 여기 발표도 하고 토론장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제가 디지털 자산과 부동산 금융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융합을 해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능동형 데이터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제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4가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내용은 첫 번째 기술적인 내용들은 기술 분석입니다. 기술 분석인데요. 여러분 요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이제 금방 아신 분도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라고요.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데이터 중심 보안, PQC 요 내용의 기술 분석으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풀어낼 건데 요 뒷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 분석에 대한 이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이 변조를 막고 로그인도 지문이나 OTP처럼 여러 단계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요 제로 트러스트하고 데이터 중심 보안, PQC 요 내용은 같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술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요. 자,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P2P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고 요 용어가 신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개인이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자나 사업자한테. 그래서 투자하신 모든 서류와 정보는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이변조를 못하게 하고 노고할 때 지문 인식도 추가해서 해킹을 막는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 능동적 보안입니다. 그래서 사전 우리가 이제 보안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전에 보안한 내용인데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STO나 NFT는 디지털 자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에 따른 AI 가치 평가 모델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STO나 NFT나 AI 가치 평가 모델은 같이 이렇게 이제 상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치를 올려주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이역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STO나 NFT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사기나 해킹을 미리 찾아내고 막는 방법을 만든다. 가짜 투자 상품을 판별하고 경고하는 시스템도 포함된다. 근데 제가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강남권에 지금 이렇게 디지털 자산 쪽으로 보안이 다 뚫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뚫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멀리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내 자식이 직접 이렇게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뭔가 투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더욱 오늘 좀 이렇게 장소가 빛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은 동형 암호화 연기식 증명입니다. 이거는 미래 기술 적용이죠. 차세대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비전이죠. 그리고 글로벌 규제 및 ESG 트렌드 반영입니다. 이 전략 제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규제와 법률을 잘 파악해서 보안 시스템으로 반영하고 금융 회사들이 단순히 돈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고 정책적인 제안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밑에 잘 보시고 국제 규제를 따르고 정부가 만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에 맞춰 투자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사들이 친환경 블록체인 기술을 쓰도록 이렇게 이제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 목적 내용이 전체적인 이제 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구 목적 내용을 모르면은 뒤에 가서 이제 다 막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세 개의 기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둥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신 분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기둥을 뭘 뜻하고 있는지 이 기둥이 혹시 아신 분이 있겠습니까? 이 기둥이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둥은 제로 트러스트고요. 하나의 기둥은 데이터 보안 데이터 중심 보안입니다. 이 세 번째 내의 기둥은 양자 내성 암호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견고하죠. 근데 위에 잡을새가 있죠. 견고하면서 잡을새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둥이 약하면 잡을새가 뚫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견고한 거를 좀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런 내용으로 좀 보고요.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할 때 부동산 조각 투자 시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든 매번 검사하고 최소한으로 권한만 이렇게 준다. 이렇게 적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 보안은 적응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객 정보, 부동산 계약서 거래 내역 등 모든 민감한 데이터 정보를 만들 때부터 암호화하고 필요한 사람은 열어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혹시 등기소에 여러분 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서를 썼는데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등기부 연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본인 외에는 그리고 당사자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보안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세 번째 기둥입니다. 적용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유권 기록이나 장기간 보관할 디지털 자산 정보를 미래에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내용에 적용된 내용들을 튼튼하다 하면은 저기는 열쇠에 뚫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에 대한 내용이에요. 명시적 검증, 최소 권한 접근, 침해 가정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과 부동산 금융 그리고 이 내용을 명시적 검증과 최소 권한 접근 그리고 침해 가정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입니다. 데이터 중심 보안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죠. 그래서 이 핵심에 대한 내용은 디지털 부동산 등기 계약서 등 모든 핵심 정보는 저장 위치나 접근 방식과 상관없이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여 암호화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해도 불가능한 새롭고 강력한 암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세대 기술입니다. 동형 암호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차세대에 대한 암호입니다. 이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문제 내용을 한번 보겠고요. 은행이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량, 거래 내역 같은 민감
정보를 직접 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지만은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동영암호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부동산과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예, 차세대 기술에 대한 암호, 동영암호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 보안 내용들이 뒤따라간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세대 기술 영지식 증명입니다. 이것도 차세대 디지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비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디지털 자산 이렇게 해놓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합법적인 것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내 계좌 잔액은 비밀, 익명거래 자금 출처 증명입니다. 나는 대출을 받은 자격이 있으니 내 모든 자산은 목록으로 비밀. 그래서 영지식 증명은요, 이게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치가 증명이 된다 하면은 그 영지식 증명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이건 차세대에 대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STO와 NFT죠. 예, 플랫폼에 대한 이업 사례입니다. 이업 사례는 밑에 이제 이게 끊겼죠. 예, 고리가 끊겼네요. 예,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그 스마트 계약 오류입니다. 여기에요. 프로그램 코드 실수로 해커나 토큰화된 부동산, 예, 빌딩 지분을 훔쳐갈 수 있다. 근데 가짜 강남 빌딩 토큰 해킹 이게 실제로 일어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도 예, 그 이업 사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그 사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피싱 사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낚시바늘 이렇게 유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하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각자 웹사이트로 유인해 투자자의 디지털 지갑 정보를 빼내 부동산 NFT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그 제주 리조트 사례입니다. NFT 판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사례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그림 내용을 보시면은 그 STO와 NFT의 플랫폼 이업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냐? 세 가지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처음부터 보안을 고려해 만들고 배포 전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접근을 의심하고 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만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AI 이상 거래나 피싱 시도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 ST와 NFT의 대응 전략의 이 세 가지 내용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좀 안전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투자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 가치 평가입니다. AI는 사실은 그 디지털 자산의 최대의 그 이익을 올려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 평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AI가 가짜 데이터로 학습하면 자산 가치를 잘못 평가한다. 이 부동산에 대한 여기 사례가 나오네요. AI가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이 과도하게 나가거나 저평가하여 싸게 살 기회를 만든다. 이거는 감정평가원에서 사실 우리가 요즘 한국 그 부동산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오염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부풀려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AI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점검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사례 내용과 디지털 자산 그리고 금융이 이제 결과와 해결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면은 사례, 결과, 해결책으로 있는데 해결책을 볼게요.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고 A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감시하며 AI 결과만 믿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부동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AI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깨끗하게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그 대응 전략으로 AI 그 모델 또 연결하면은 상당히 제대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형성돼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능동형 도입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에 능동형은 도입 사전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대한 보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 세 개를 잘 보십시오. 글로벌 보안의 기업체들인데요. 디지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 이 기업체는 그 디지털 자산 분야에 어떻게 능동형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냐면요. AI 암호화폐 해킹 같은 신종 공격을 미리 막아 디지털 자산을 지켜준다. 거래소 해킹이나 사전 차단 이렇게 있고요. 지그 K일러는 부동산 금융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제출 시스템 등 모든 접속을 깐깐히 확인해서 어디서든 안전하게 부동산 금융 정보를 관리한다. 그래서 대출 심사 내용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사례를 가질 수 있겠고요. 팔로 알토 네트워크입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입니다. 시스템을 쪼개서 해커가 한 곳 뚫고도 다른 한 곳으로 못 퍼지게 막아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 내용이 스마트 빌딩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 피해 확산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능동형 보안에 대한 사례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사례로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외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의 규제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의 규제가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유럽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 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는 금융기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며 이와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나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냐 이제 좀 제가 서서히 이제 정책 제안을 풀어갈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복잡한 데이터 규제는 디지털 자산과 부동산 금융 분야 필수적인데 간단히 말해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최소한만 수집, 철저히 보호,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 핵심적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큰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불이익을 받게 하고요. 고객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과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ESG 공간 자산에 대한 경제학 제가 저서를 얘기했죠. 여기도 ESG에 대한 융합과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분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ESG 경영과 보안의 연관성 그리고 데이터 능동적 보안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ESG가 반드시 이렇게 융합이 돼서 들어가면은 참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사회적과 지대 구조 그리고 보안 인력 및 문화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잘 무장이 되면은 주요 쟁점으로 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잘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제 연구는 능동형 데이터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제가 제시를 했고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보안 위협도 증가하므로 새로운 보안 전략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목차에 넣어드렸었죠. 그리고 정책적 제안은 이제 5가지인데 여기는 한 가지는 제가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술 및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디지털 자산 및 부동산 금융의 안전성을 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관계 복귀를 정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능동적 보안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예측 및 예방 중심의 능동적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 번째,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기능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번째, 글로벌 협력 및 ES 반영을 해서 국제 동향과 ES 요소를 고려하여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에 굉장히 취약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그런데 교육을 좀 도입을 해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교육을 이렇게 데이터 능동적 보안 관련 내용의 교육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동결화 좀 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향후 연구 과제는 간단하죠. 이제 그 세 가지의 어떤 틀은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금융이 돈을 아끼고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주식을 지금 24시간 내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연구의 향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강을 해주신 우리 박우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의 당사자께서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보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보안에 앞장설까 하는 그런 주제를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십니다. 제3 주제로 공공기관에 의한 데이터 중요성 인식 변화 및 개인용 PC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데이터보호협회 수석 연구원이신 강정호 연구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보호에 관심이 많고 이쪽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개발도 하고 있는 강정호라고 합니다. 제 앞에서 워낙 박사님들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지금 저는 여기 책자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이라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를 다시 인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시는 각계 분야에서 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만 오셨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를 다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현재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2억 건이 유출이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우리 이번에 SK에서도 2,800만 명의 자료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TV 뉴스에서 어떤 강도들이 와서 트럭을 가져와서 우리 기관에 있는 자료를 2억 장을 훔쳐갔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크게 느낌이 올 겁니다. 가져간 거랑 똑같거든요. 또 하나는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기관에 있는 캐비넷에 있는 문서를 전부 다 불을 질렀다. 이러면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몇 개 가져갔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간단히 뭐 재밌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악성 코드, 지금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악성 코드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산기 정도에 불과하다가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조금씩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돈을 받고 팔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만드는 사람의 자존심이
야, 내 거를 쓰려면 적어도 말은 하고 써야지. 몰래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 거를 불법으로 말도 안 하고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골탕 좀 먹어라. 요거를 쓰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걸 내가 개발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컴퓨터 개발을 더 잘해 하는 사람들이 저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약간 느려지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발전하고 우리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러면서 랜섬웨어가 생겼고요. 진짜 돈이 되는 나쁜 해커들은 사실 강도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느리게 해서는 내가 돈을 못 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거나 삭제하거나 암호화하거나 이제 돈을 벌게 됐습니다. 다시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예전의 문서는 우리가 손으로 쓰거나 타이핑을 해가지고 글로에 넣어놨었죠.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하거나 해서 유통을 해주는데 지금은 모든 문서는 거의 99%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내 컴퓨터에는 아까 강도가 와서 가져간 몇백만 건의 자료 그리고 불타서 없어진 몇백만 건의 자료가 내 PC에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이거를 가져간 거 내가 랜섬웨어가 다 걸렸대 그러면 불쌍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저 관리 좀 잘하지. 근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게 다 없어졌대.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모두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만 있어도 우리 PC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요. 우리 컴퓨터는 안전할 거야. 백신도 있고 우리는 회사에서 잘 보호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 50만 개 정도 되는 악성 데이터가, 악성 코드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내 PC에 언제 어떻게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요. 현재 내 PC에서는 엄청난 문서가 유출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암호화가 되면 알겠죠. 암호화가 되면 눈앞에 보이니까 알고 있는데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유출이 된 것도 모르고 몇 년 후에나 찾을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한테 있는 모든 자료는 다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성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지금 발표 자료를 했었는데요. 이건 읽기만 하면 되는 자료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그 유출이 되고 있는 거를 설마 유출이 되겠어 했던 분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진선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나온 건데요. 알려진 것만 보자면 지금 이것도 알려지지 않은 거를 빼고 알려진 것만 악성 코드에 의해서 400만 건 이상 문서 하나당 2장이라고 치면 거의 1000만 장 이상의 문서가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학부모 자료가 있는지 학생 자료가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발표자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꼭 제가 오면서 다짐을 했던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도 종이 문서 이상으로 중요하고 이거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일 것이다. 이 내용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좀 짧지만 설명 다 드린 것 같습니다.